안녕하세요. 마인드보이스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는 자기사랑 에세이입니다. 29년간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K 장남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도 있듯 현재 내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집안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 존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애써 부인하기도 원망하기도 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니체의 말을 믿습니다. 내 삶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나를 붙들어준 쪽지 하나가 있다. 아들아, 다른 모든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라는 어머니의 짤막한 편지였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그러한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함 투성이라도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 충분하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7월의 어느 날 최영원. 인생에는 저마다의 개화 시기가 있다. 어느 날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학 입학 시절 알게 된 학과 선배의 게시물을 보게 된 적이 있다. 선배는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한 상태였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선배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삶처럼 보였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사진, 명품 가방을 구입한 사진 등을 올리곤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선배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선배 역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한 상태였다. 학교 안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땐 나와 별다른 게 없는 선배였는데 소위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나로 하여금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사실 이런 느낌과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심지어 같은 과 후배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경험한 일이었다.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관리하며 복수 전공을 하고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이러한 주변 사람과의 비교는 자꾸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불안하게 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조급한 마음이 들게 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과 미래를 좁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는 조급함을 느끼고 있던 그때도 정작 내가 조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조급함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에게 조급함을 느끼게 만들었던 건 사회가 정한 인생 매뉴얼이었다. 뭐? 아직 결혼 안 했어? 우리 나이면 벌써 결혼해서 애도 있어야지. 아직도 월세야? 우리 나이면 이 정도 평수 아파트는 하나 사야지. 집값 오르면 대출금 한 방에 갚을 수 있어. 차도 없다고? 우리 나이면 소형차는 좀 그렇고 이 정도 급 차는 있어야지. 그런 인생 매뉴얼은 어디서 얻어오는 거지? 구청에 가면 주는 건가? 나는 이 인생 매뉴얼에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내가 다닐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바랬다. 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 설정이 아니었다. 내게 필요한 건 그냥 쉬는 것이었다. 조금 숨을 돌리는 것이었다. 내가 어디까지 왔고 또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21살의 나는 나를 이끌어줄 눈앞의 목표만을 찾아 헤매고 있던 것이었다. 조급함을 느끼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내가 중학생 때부터 즐겨하는 취미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오목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오목을 두다 보면 꼭 곁에서 훈수를 두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실제로 오목 경기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들보다 곁에서 훈수를 두는 친구들의 판단이 옳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친구의 훈수를 듣기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수를 이후에서야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 경기에 임한 당사자들은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과 긴장 탓에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면 바로 앞에 수에만 급급해하게 되고 결국 경기에도 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조급함은 미래에 대한 나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 따라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고민이라면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내가 혹시 조급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꽃이 저마다의 개화 시기를 가지고 있듯 우리 삶 역시 각자의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정확히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는 더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책에서 한국인의 특징을 하나의 수렴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책을 읽으며 크게 공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의 단일화된 정답을 쫓기에 급급한 사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조차 그러한 정답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슬프게도 정작 나는 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으면서 절벽에서 떠밀며 내 꿈을 펼쳐 마음껏 날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다. 초중고 12년 내내 정답 찾기에 몰두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똑같이 인생의 정답을 찾기에 애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나 역시 그랬다. 나는 나의 사고가 이 사회에서 정한 정답이라는 상자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 시절 내내 나를 괴롭혔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회가 정한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기인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들이 정한 삶의 속도와 방향을 정답으로 규정하고 그와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을 이탈한 것으로 규정한다. 나는 모두가 우리 개개인이 가진 삶의 속도와 방향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설령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축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자. 서툴지만 내 삶의 질문에 먼저 답해볼 것. 대학교 신입생 시절 누군가를 처음 만나 학교를 밝히면 항상 듣는 말이 있었다. 고등학생 때 공부 잘하시나 봐요. 와 같은 말이었다. 그럼 나는 열심히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와 같은 말로 답하곤 했다. 하지만 우프게도 이 대답은 뼈가 있는 말이다. 실제로 나는 열심히 공부만 했지 그 외 정말 중요한 건 놓쳤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내 삶의 질문에 답해보는 것이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나아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해보지 못했다. 나는 대학교 2학년 문득 찾아온 그동안 유해해왔던 삶의 질문에 답해야만 했다. 많은 현대인이 가장 중요한 삶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유예하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첫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는 직장 생활 20년 차에, 누군가는 죽음을 앞두고 정작 중요한 나 자신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저자 김병환 작가는 삼성전자 재직 11년 차에 길을 걷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문득 이 낙엽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저자는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며 그동안 미래왔던 삶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다.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한들 정작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도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과연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정말 중요한 삶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가 정한 기준대로만 따라가는 삶은 결국 공허해진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나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해보는 것이 서툴고 어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더 큰 회의감과 불안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유의할수록 다가올 회의감과 불안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삶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을 너의 일로 삼아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교훈이다 라고 말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세상을 어떤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결코 외면해서만은 안 된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을 1순위로 삼아야 한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랜 시간 완벽주의자로 살아왔다.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내가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경우 아예 수행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반복되었다. 완벽주의의 무서움은 흑백 논리에 있다. 나는 내게 100을 요구했고 내게 80은 0과 같았다. 100을 해내지 못하면 90도 0과 같다는 생각은 스스로 엄격한 자기 통제의 잣대를 들이대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 되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 걱정한다.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다 보니 자신의 작은 실수나 결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한 것은 스스로를 평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다.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한 성형수술로 새로운 삶을 얻은 여자 주인공이 대학 캠퍼스 라이프를 겪으며 발생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드라마 주인공 강미래는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외모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 과거의 나 역시 습관적으로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곤 했다. 그렇다 보니 나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하지? 라며 불안해하곤 했다. 나는 습관적으로 나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우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만으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평가할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 자신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은 나를 괴롭히는 행위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싶다는 것들이 불가능한 욕심인 것을 깨닫고 나자 삶이 편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국의 작가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란 20톤의 방패를 질질 끌고 다니며 방패가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방패는 우리가 날지 못하게 막는 족쇄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다. 완벽해지려는 생각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막는 족쇄에 불과하다. 당신은 얽매이기 위한 완벽주의의 방패를 집어던져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재에 충실해지기로 했다. 나는 항상 지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1학년 시절 등 흘러간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워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다. 나는 대학에서의 평가 방식이 싫었다. 달달 외운 걸 평가하는 시험이 싫었다. 이렇다 보니 시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동기들에 비해 만족스러운 학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갈아엎고 싶었던 것 같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얽매이는 것을 그만둔 건 우연히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고 난 후부터였다. 영화 끝부분에서 남자 주인공 길 펜더가 이야기한 아래 대사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 머물면 여기가 현재가 되어 그럼 또 다른 시대를 동경하겠죠. 상상 속의 황금 시대,
현재란 그런 거예요. 늘 불만스럽죠. 삶이 원래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1920년대 여인 아리아드나는 1890년대 베레포크 시대를 동경한다. 하지만 1890년대 베레포크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술가 폴 고갱은 르네상스 시대를 동경했다. 이처럼 현재는 그렇게 늘 불만스럽게 느껴진다. 폴 고갱의 현재가 아리아드나에게는 황금시대였듯 나의 현재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황금시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자 지금 나의 환경이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동경하는 것이 정말 황금시대가 맞을까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대학생활을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었을까? 지난 대학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건 어쩌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다시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어떤 이유 말이다. 영화를 보고 여운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리뷰를 찾아보다 공감이 가는 글을 하나 발견했다. 황금시대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픔도 괴로움도 없고 동경할 수 없어서가 아닐까? 글을 읽고 이 말을 닥쳤다. 그랬다.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내가 사는 현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가 아니므로 고민도 불안도 없다. 분명 과거 그 당시에는 많은 고민과 불안을 경험했음에도 말이다. 현재는 늘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유독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그랬다. 과거 역시 과거의 현재였기에 그조차 불만족스러운 현재의 일부였다. 다만 시간이 흘러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종종 나온다. 만약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 분명한 건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나는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 실수를 바로잡으려 했을 것이라는 거다. 어쩌면 내 삶은 완벽히 나에게 통제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바로잡고 싶은 순간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영원히 빼앗겨 버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건 되돌릴 수도 다시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중요한 건 현실에서는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가 좋았다며 과거를 지향하는 황금시대 사고의 오류를 버리는 것이다. 황금시대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지금이 나의 황금시대이다.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는 또 다른 현재가 될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과거를 꿈꾸게 될 것이다. 결국 행복은 늘 불만족스러운 현재에서 만족을 찾으며 사는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 같다.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거가 현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라는 이름에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고민과 불안이, 아픔과 괴로움이 묻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재에 충실해지기로 했다. 내 선택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말 것. 우리는 인생을 살며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마주한다. 오죽하면 벌스와 데스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라는 명언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을까? 무언가를 결정했으면 그것을 고수하라. 더는 고민하지 말고 탐구를 중단하라. 선택하지 않은 다른 선택지는 모두 잊어라. 그리고 키르케고르를 상기하라. 다른 사람의 결정과 자신의 결정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불행 요소 1순위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의 선택 기준을 타인의 그것에 맞추려고 애쓰는 걸까? 고작 화장품 하나를 살 때도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즉시 불안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많다. 부끄럽게도 나 역시 그중 일부다.
나의 미래를 선택함에 있어 나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중시했다. 어쩌면 행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선택과 나 자신의 선택을 비교하지 않는 것, 나아가 스스로의 선택을 확실하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에서 행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선택이 오늘 먹을 저녁 메뉴가 되었든 내 삶의 미래가 되었든 말이다. 가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에 나오는 말과 함께 글을 마치고 싶다. 행복이 눈앞에 있는데도 나의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외면하고 있나요? 혹은 눈앞의 행복이 생각했던 것처럼 근사하지 않아서 머뭇거리게 되나요?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을 찾기 위해 초조해하고 발버둥 쳐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찾아온 행복을 꽉 움켜쥐세요.